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2025년이 되면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하고 또 많은 은퇴 연령 계층 분들이 어떻게 노후를 준비할까 고민을 좀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와 관련해서 또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도 정말 많이 하고 계실 텐데 그 절세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여러분께 전달해 주실 딱 적임자 이성호 세무사님을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번 가볍게 자기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성호 세무사입니다. 주로 이제 상속과 증여에 대해서 가족 울타리 내에서 좀 더 효과적인 부의 이전, 자산 이전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책도 보시면 자산을 지키는 가장 완벽한 절세 비법. 네, 특히 이제 부의 이전이니까 이것은 아마도 상속을 맞습니다. 의미하는 것 같은데 네, 그 상속이라는 관점에서 자산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그 절세 비법을 좀 말씀해 주실 테니까 아마 기대되시는 것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본 얘기를 좀 할게요. 우리나라 인구 구조적으로 봤을 땐 네. 우리가 내년에 겪게 될 인구 구조적 사회 현상이 이미 일본에는 진행됐었기 때문에 단카이 세대라고 하죠. 네. 이게 무엇인지를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상속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네. 상속을 좀 바라보는 시각을 단순히 이제 세금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좀 인문학적으로 먼저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접근하는 방식이 이제 인구 통계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있고, 네. 두 번째는 실제로 최근에 재산 가치가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재산 가치가 증가됨으로써 내 자산에 대한 상속세를 한번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 인구 통계학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는 반드시 이웃나라, 일본에 대한 고령화 사회하고 상속에 대한 부분을 먼저 우리가 답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난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을 하고 1947년도부터 49년도 사이에 집중적으로 태어난 세대를 단카이 세대라고 하죠. 말 그대로 이제 인구 구조적으로 덩어리만큼 하나의 유의적으로 이제 출생한 그 베이비 부모 세대인데 네. 이 단카이 세대가 우리나라 베이비 부모 세대하고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이 단카이 세대 그들도 커가면서 학생 운동을 경험을 했고, 그리고 1980년도 전후로 해가지고 일본 경제 성장의 주역인 그런 일군으로서 평가를 받고 있는 세대인데, 이 단카이 세대가 지금 나이가 70대 중후반이죠. 거의 80살이 다 돼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과거에 일본의 이제 사회 궤도에서 주체적으로 사회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가 은퇴를 해서 그럭저럭 노년을 보내다가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이 세대들이 점점 급증하게 상속이 크게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속이 대규모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두고 일본을 다사사회, 죽음이 많은 사회다라고 네.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네. 또 다른 말로는 이제 고령층에서 일본은 이미 초고령 사회가 진입이 된 사회이기 때문에 초고령 사회에서 상속이 급격하게 발생을 함으로써 이걸 나타나는 현상을 표현하는 방식이 노노사회, 노노상속 또는 인상속이라는 말을 써요. 네. 노노상속은 말 그대로 이제 노인이 노인에게 상속을 한다. 그렇죠. 그 말인즉슨 상속을 받는 자녀 세대 입장에서도 이미 나이가 50대거나 혹은 환갑을 넘은 사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노노상속이라는 표현을 쓰고, 또는 인닌상속, 인지증 걸린 부모가 역시나 인지증에 걸린 자녀에게 상속을 한다. 여기서 말하는 인지증은 치매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령화 사회에서 발생하는 상속에 대해서 일본은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또 오래전부터 연구를 좀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문제점이 이제 그 부모님의 재산이 자녀 세대로 이전이 되게 되면 그 재산이 사회적으로 좀 이제 소비로 사용이 되거나 아니면 재투자 목적으로 좀 이렇게 사회가 좋은 방향으로 선순환이 되도록 활용이 돼야 되는데, 이미 상속을 받는 자녀 입장에서도 나이가 나이다 보니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상속을 받음으로써 동시에 나의 상속을 같이 걱정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단기간에 재상족이 발생을 하고 이제 부의 대물림이 몇 차례 이루어지면 이 재산이 사회적으로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쓰기보다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부담만 크게 발생을 한다는 좀 현상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처럼 자녀 세대가 대부분 도심지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이 사망을 하면서 물려주신 재산이 다시 수도권이나 도심지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지역 간의 이런 격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사회적인 어떤 현상이다.
따라서 상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한 개인이나 가정에서 이야기했을 때 좀 어떤 세금에 대한 경중을 좀 고민을 하기보다는 고령화 사회에서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사회적인 비용이나 현상으로 좀 볼 수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일본의 단카이 세대를 중심으로 먼저 우리나라보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 경제에 나타난 주요 이슈들을 이제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입니다. 이제 2025년이 되면 네. 전체 인구에서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이죠. 네. 20%를 초과하는 해가 되는 거죠. 25년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올해까지는 고령 사회인데 내년부터는 초고령 사회로 분류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만큼 성큼 어떤 고령화가 뚜렷하게 전개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에서 맞습니다. 5명 중에 이제 1명이 고령자가 되는 거잖아요. 네.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특히 베이비붐 세대가 있었고 일본의 단카이 세대라고 볼 수 있는 이 베이비붐 세대의 막내격이 이미 고령자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면 점차 우리도 그런 일본의 전철을 인구 구조적인 관점에선 밟아나갈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네. 어떤 영향이 있다고 혹시 평가하십니까? 일단 우리나라 베이비 부머 세대가 출생 연도를 봤을 때 1940년대 중반부터 50년대 중반 사이가 이제 전반기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베이비 부머 세대가 방금 말씀드린 일본의 단카이 세대보다는 상대적으로 젊은 층에 속하긴 합니다만은 이 베이비 부머 세대에서 향후 발생할 상속을 염두에 둔다면 앞으로 피상속인의 수, 그러니까 사망자 수는 점점 늘어날 것이다. 실제로 국세청 통계 자료를 보면 2022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우리나라 사망자 수 중에 실제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수준까지 발생하는 이 돌아가신 사망자의 수의 연령층을 비교를 해보면 80세 이상이 전체의 48.5% 정도입니다. 허들을 좀 낮춰가지고 70세 이상까지 포함을 하면 그 비중이 전체의 71% 정도 되기 때문에 네. 실제로도 통계적으로도 봤을 때도 전체 상속인 중에 이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말씀하신 대로 2025년이 됐을 때 초고령 사회로 진입되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 되었죠. 네. 그래서 2025년이 되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20.3% 정도고 좀 더 시간을 후대로 넘어가서 2050년이 되면 전체 인구의 대략 40% 정도가 65세 이상의 고령층이 될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인구 구조적으로 우리는 전혀 다른 사회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네. 항상 우리는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렇게 두 가지 일본과 우리나라의 어떤 인구 구조적 변화를 들여다본 배경은 어쨌든 우리나라의 자산 시장, 자산 관리적인 관점에서 지금부터 이야기를 나누기 위한 거죠. 네. 그럼 기본적으로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자산 시장은 많은 이제 가구주분들이 어디에 주로 자산을 편중시켜 가고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통계 자료에서도 이제 피상속인의 수, 사망자 연령이 고령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안타깝게도 이 우리나라 전체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 전체 자산에 차지하는 비중의 상당 부분이 역시나 고령층이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자산의 대략 한 40% 정도가 60대 이상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50% 정도가 소위 말하는 경제 허리, 경제 주축이라고 하는 40, 50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 정도가 뭐 20대, 30대인데 이러한 그 고령층에서 집중되어 있는 이 사회적인 현상, 이 자산이 분포되어 있는 걸 보게 되면 나중에 이제 상속이 발생을 했을 때 과연 상속인 입장에서는 이제 상속세만 걱정을 할 것이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내가 상속을 받고 난 이후에 단기간 내에 나의 상속까지 함께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이제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또 한 세대가 흘러가게 되는 것이고 상속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좀 많이 부족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미리부터 상속을 좀 준비해야 된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에서 좀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고령화라든가 인구 감소라든가 이런 주제를 여러 차례 채널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오해 없도록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에서 노인 빈곤율로 봤을 때 절대적인 1위죠. 절대적인 1위라는 말하고 소위 고령자가 왜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나라고 이제 매칭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이 부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그만큼 양극화가 심하죠. 맞습니다. 양극화가 심한데 고령층의 양극화는 더 심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산을 원래 고령층은 주로 소득은 없는 상태죠, 거의. 뭐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자산을 보유했느냐, 자산을 보유하지 않았느냐 이것에 따라서 빈부격차가 극심하게 나타나고 그래서 양극화 때문에 빈곤한 노인도 많지만 또 굉장히 많은 자산을 보유한 노인도 많다. 이렇게 여러분 이 노인 혹은 고령층에 대한 그 자산 시장 분포를 좀 가정하고 지금부터 이야기를 좀 접근하시면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말씀하신 거에 대한 첨언을 드리면은 이 노령층 인구가 전체 40%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그 자산을 해부를 해보면 대부분의 현금성 자산이 아니라 또 부동산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네. 거의 60% 이상이 부동산이고 또 부동산 중에서도 더 해부를 해보면 뭐 다른 월세가 나오는 상가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거의 대부분은 내가 지금 실거주하고 있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주택 혹은 아파트 한 채이기 때문에 이 아파트 한 채 가격이 지난 10년 전에 비해서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가 내가 지금 사망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봤을 때 이렇다 할 내가 특정한 재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는 아파트 한 채 때문에 상속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이제 상속세라고 하는 것이 이제 누구나 이제 납부할 수 있는 걱정할 수 있는 보편적인 세금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실제로 제가 상담을 한 극단적인 좀 경험담이긴 한데 네. 이 돌아가신 분이 그 700억대 자산가 분이셨습니다. 네. 자산가 분이셨는데 그 자녀분이 최근에 돌아가신 이후에 상속세가 얼마나 나오는지에 대해서 좀 걱정이 들어서 상담을 좀 한 적이 있는데 700억대에 대한 상속을 계산을 하게 되면 뭐 이것저것 공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다 한다고 하더라도 대략 세금이 280억 정도 나옵니다. 네. 280억이라고 하는 세금이 단순하게 숫자의 나열만 봤을 때 2하고 8을 제외하고도 0이 9개가 들어가요. 그냥 손으로 쓰기에도 굉장히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숫자입니다. 이 자녀분께서 이 납부속 고지서를 받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당연히 격앙된 반응을 보이시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반응을 보이시는 것이 불안함과 걱정스러움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나이도 이미 환갑이기 때문에 내가 이 자산을 받고 나서 기존에 있는 자산을 합산을 했을 때 나의 상속세는 과연 얼마일 것인가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신 적이 있는데 차마 이제 말씀드리기가 힘들었습니다만은 그분의 자산 역시 절반 정도는 세금일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 좀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정말 갖고 있는 자산의 절반 정도가 만약에 세금일 거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떻게 내가 현실적으로 이 절세를 할 수 있을까를 심도 높게 고민해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정확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특히 말이죠. 최근 10년 동안 자산 가치가 계속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이 데이터로 보면 그 소득의 증가율이 있고 네. 자산 가치의 증가율이 있는데 이걸 매년 확인을 합니다만 네. 이 증가율을 쭉 계산해 보면 한 해만 빼고 그러니까 10년 동안 네. 한 해만 빼고 소득의 증가율보다 자산 가치의 증가율이 더 높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만큼 우리가 소득을 자산의 형태로 가지고 있는 노력이 나의 부를 증식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접근이다라는 자산관리적 접근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만큼 자산 가치가 뭐 이만큼 올라가 있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도 커진 상황이다라고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 상속세 부담은 어떻게 되는 것이라고 혹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아마 쉽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재산 형태가 있지만 보통 이제 제일 관심이 있는 것이 아파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아파트 중에서도 제가 살고 있는 대구 지역에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대구 수성구 범어동입니다. 네. 이 중에 특정 아파트 브랜드를 이야기하기보다는 그 1,500세대 정도 되는 대단지 아파트가 있습니다. 네. 그 아파트 평수가 대략 이제 대형 평수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아파트의 52평 기준으로 봤을 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대한 역대 자료를 보면 2017년도 3월 달에 이 52평에 대해서 실거래가 신고한 금액이 9억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021년 한창 재산 가치가 높아 있을 때죠. 네. 그때 2021년 기준으로 5월 달에는 같은 평수의 아파트가 17억 6천만 원으로 실거래가 신고한 적이 있어요. 네. 불과 이제 4년에서 5년 사이에 불구하고 재산 가치가 거의 2배 가까이 증가를 한 거죠.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상속세를 산정을 할 때 내가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사망을 해서 상속세가 얼마나 나올까를 산정을 하면
뭐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다른 재산이 없고 변수를 다 배제한다고 하더라도 5억이 넘어가면은 이제 그때부터 상속세가 발생을 한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인 공제가 5억까지 있기 때문에. 네. 상속세 계산을 한번 해보죠. 2017년도에 이 52평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가 사망을 하게 되면 상속세가 대략 6,800만 원 정도 산정이 됩니다. 네. 근데 내가 자산 관리뿐만 아니고 내가 건강 관리를 좀 열심히 해서 내가 단순하게 자산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좀 오래 살았을 뿐인데 2021년도에는 상속세를 계산을 하게 되면 그 금액이 대략 3억 3천만 원 정도 발생을 해요. 불과 4, 5년 사이에 재산의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금 차이가 거의 5배가량 발생을 한다는 거죠. 네. 세금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이겁니다. 세금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뉴스에서 뭐 올해 물가 상승률이 대략 뭐 3.5%, 4% 있을 것이다라고 자료를 충분히 소식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이 내용에 따라서 국회에서 뭐 세법을 개정을 해서 과세 표준이나 세율을 적극적으로 적시성 있게 개정을 해가지고 그걸 적용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세금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재산가치 변동분을 따라올 수 없다. 그 중에서도 가장 상속세하고 증여세가 더 특히 심합니다. 왜냐하면 재산 자체에 부과된 세금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움직임이 무겁고 또 실제로 지난 1999년 마지막 개정 이후에 24년 동안 개정이 된 바가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 10%부터 50%까지 5단계 초과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99년도 개정이 되었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년 동안 재산 가치는 계속 우상향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세금을 산정하는 비중은 이제 여전히 과거에 머물렀기 때문에 이 갭 차이만큼 내가 실제 재산 가치에 비해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그 사례를 가지고 판단해봐도 네. 자산 가치는 2배 올라갔는데, 근데 소위 이 세금은 5배 늘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산 가치가 2배 늘어날 때 세금 5배 늘어난다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여러분이 비교해 보셔도 절세 전략이라는 것은 그냥 간과할 수 없는 일이겠구나. 네. 더군다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강조해드린 대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우리 이 구간의 그 상속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 분명히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네. 생각을 해봅니다. 자산 상속. 그럼 우리는 현명하게 대응할 그 전략을 마련을 될 텐데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절세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고요. 특히 24년 올해 들어 좀 많이 바뀌었다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바뀐 부분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네.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담 많이 하시잖아요. 네. 예. 아마 저도 이제 그 사람들 만나고, 네. 뭐 식사 자리나 아니면 뭐 운동하려고 이제 운동 자리나 하면은 계속 질문해요. 금리 언제 내려요? 네. 뭐 경기 언제 회복돼요? 근데 아마도 비슷하실 것 같습니다. 네. 살아가는 내내 많은 분들을 만날 때마다 그런 질문을 하실 텐데, 어쨌든 이런 세금 상담을 할 때 우리가 유의해야 될 거, 준비해야 될 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세금 상담을 할 때 세금 상담을 임하는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은 보통은 재산을 물려주는 쪽, 그러니까 재산을 받는 쪽이 있고 물려주는 쪽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은 상담을 많이 하시는 분이 재산을 물려주는 쪽, 그러니까 네. 부모님이 집중적으로 상담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유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직까지는 여전히 본인 명의로 갖고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내 소유, 권리 의무 관계 범위 안에 있다라고 그렇죠.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네. 두 번째는 본인이 그동안 이제 재산을 형성하기까지 일평생을 바쳐왔을 건데, 그 과정에서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뭐 우여곡절, 고생 이런 걸 생각하면 이 세금에 대해서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건 자녀분이 아니고 부모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금 상담을 할 때는 딱 하나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무조건 부모님하고 자녀분하고 손잡고 오십시오. 딱 요거 하나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왜 그러냐면 이 세금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은 그 비교적 난해한 내용에 대한 정보 전달이기 때문에 네. 부모님이 혼자 오신다고 하더라도 이 내용을 한번 듣고 집에 가가지고 남은 자녀들한테 혹은 가족들한테 잘 설명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네. 세금 상담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이게 가볍게 티타임 하는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나 여러 가지 자료도 미리 확인을 하는 과정이, 일련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직접 준비하지 않은 자녀는 상대적으로 주체적으로 뭔가 행동을 기대하기가 어렵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에는 부모님하고 자녀분 입장에서 서로의 니즈가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좀 상승되는 효과, 결론을 도출하는 게 세금 상대의 목적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를 좀 볼 수가 있죠. 부모님 입장에서는 내가 재산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아파트가 있고 하나는 매달 월세가 나오는 상가가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예. 그리고 이 두 가지 재산에 대해서 자녀한테 어떤 걸 먼저 준다고 하더라도 부모님 입장에서는 무차별해요. 그런데 자녀 입장에서는 최근에 자녀가 출산을 해가지고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자녀의 양육이나 아니면 생활 환경 때문에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상급지를 갈아타고자 한다라고 하면 자녀 입장에서 가장 이제 걱정이 되는 거는 기존 주택을 팔았을 때 과연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죠. 그런데 자녀 입장에서 이런 부분을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부모님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를 먼저 증여를 한다고 하면 자녀 입장에서는 주택수가 또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비과세를 받을 때 또 아무래도 방해가 될 수 있는데 오히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아파트를 증여하는 것이 아니라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 입장에서 상급지로 갈아타면서 대출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매달 안정적으로 월세가 나오는 상가를 좀 증여를 한다고 해주면 자녀 입장에서도 좀 반기는 원하는 그런 니즈에 맞는 그런 이제 상담이 되겠죠. 네. 자, 이런 세금 상담을 위해서도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이 있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세금 상담 받으러 가는 것보다는 네. 효율적으로 그 시간을 또 운용을 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이런 말씀까지 챙겨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뭐 절세 방법에 관한 모든 것, 이 책에 이렇게 집필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 절세 비법을 충분히 숙지할 필요가 있는데 이 책에 나와 있는 각 부문별 절세 전략들 쭉 나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좀 간단한 것부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한테 말이죠. 뭐 생활비도 주고 용돈도 주고 학자금도 주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이럴 때 좀 주의해야 될 게 있다면요. 일단은 가족 간의 현금 거래를 함에 있어서 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가족 간의 현금 거래를 하면 사후적으로 반드시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그런 통념적으로 알고 계시는데 이제 가족 간의 현금 거래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그게 반드시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내가 이제 하고자 하는 이 거래의 본질이 과연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과세 대상이 맞는지 부합을 하는지 자금을 움직이기 전에 미리 한번 좀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세법에서는 실제로 학자금이나 혹은 이제 생활비, 그리고 부조금, 축의금, 뭐 혼수용품 이런 등등의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네. 그렇지만 우리가 그 내용에 대해서 모호하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사회 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로 지출한 금액으로만 인정을 한다라고까지만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근데 실제로 법에서도 그 내용을 정량적인 금액으로 명시를 할 수가 없죠. 네. 왜냐하면 이러한 지출은 가정마다 개인마다 워낙 상대적인 비중이 크기 때문에 정량적인 금액으로 명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비 학자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 혹은 받을 때에는 한 3가지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첫 번째는 생활비나 학자금을 받아가는 사람이 그 목적대로 사용을 하는지, 쉽게 말해서 거래의 진실성입니다. 네. 내가 부모님한테 생활비 학자금을 받았는데 실제로 일부는 생활비 학자금을 쓸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남는 금액은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뭐 내 예적금을 형성을 한다든가 혹은 뭐 내가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취득 자금으로 사용을 한다든가 하면은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비 학자금으로 쓴 게 아니기 때문에 비과세에서 제외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생활비 학자금을 내가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지급을 하는 사람으로 봤을 때 반드시 부양 의무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외국에 살고 있는 손자 손녀한테 뭐 유학 중인 손자 손녀가 있을 수가 있겠죠. 학자금이나 생활비로 돈을 지급하는 겁니다. 네. 세법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관념상으로 봤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는 당연히 손자 손녀한테 좀 그걸 지원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세법에서 봤을 때 이 손자 손녀에 대한 부양 의무가 있는 사람은 그들의 부모이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다. 아무리 직계 존속이긴 하지만 그렇게 따져본다고 하면은 이 부모가 살아있을 때 정상적으로 소득 활동을 하고 있다면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 금액의 크기와 상관이 없이 실제로 이 지급한 생활비 학자금에 대해서 이 과세를 한 선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뭐 부모님이 이미 사망을 했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살아 계신다고 하더라도 뭐 신용불량이나 아니면은 장기적인 소득 활동이 없다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입증이 된다고 하면 예외적으로 할아버지 할머니가 부양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생활비 학자금은 실제로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주는 것이 원칙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24년도
1년치 생활비인 학자금을 내가 1월 1일 딱 되자마자 이 자녀들한테 준다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과세관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금액이 사후적으로 어떻게 쓰일지도 미리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본인이 다른 형태의 재산을 마련한다든가 부동산 구입 자금으로 흘러갈 수가 있어서 그때그때 필요한 금액만큼 내가 계획적으로 생각을 해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말 그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주는 어떤 생활비나 학자금이나 뭐 용돈이든 뭐든 그런 돈의 이동이 그냥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어떤 결정을 내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만드는 우리 그동안의 상식과 세법이 규정하는 그 범위는 좀 차이가 있구나라는 것을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또 궁금한 게 결국 현금의 이동인데 우리가 뭐 이렇게 ATM기에서 돈을 인출하잖아요. 네. 현금을 인출하는 거 이게 국세청이 정말 다 알고 있을까요? 아니면 뭐 모르고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가족 간에 계좌이체를 하게 되면 이 거래 상대방이 또 현출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계좌이체를 하지 않고 내가 은행 점포를 통한다던가 그렇죠. ATM기를 통해서 현금으로 좀 인출을 해서 목돈을 모아놨다가 네. 뭐 명절 때 자녀들이 내려오면은 그냥 돈 손에 쥐어주는 그런 형태를 많이 생각을 하실 건데 네. 지금 이제 현금 인출을 하게 되면 요즘은 또 워낙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금융사기 범죄가 많기 때문에 이 고액 현금 거래가 있거나 혹은 고액 현금 거래는 아니지만 이제 의심 거래가 되는 현금 인출이 있으면 그 내용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일반 은행 점포에서. 네. 그래서 국세청이나 일선세무서에서도 상속세 세무조사가 있거나 혹은 뭐 자금 출처에 대한 증여세, 과세 조사가 있을 때 이런 세원을 이관 받아가지고 관리를 좀 하게 되는데 일단 가장 먼저 이 대표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고액 현금 거래죠. 네. 고액 현금 거래라고 하는 거는 이제 동일인 기준으로 하루에 입출금한 금액의 크기가 1,000만 원이 넘어가면 그거는 고액 현금 거래로 봐서 일선은행 점포에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가 됩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불법적인 외화 유출이나 자금 세탁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한 국가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고가 되게 되는데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실제 상담을 한 사례 중에서는 시골에 이제 나이 많으신 이제 어머님께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한 2년 전쯤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과수원을 이 국가에 수용이 되면서 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네. 보상 금액이 대략 한 8억 정도 됐어요. 예. 그래서 양도세 낼 거 내고 남는 금액이 있는데 평생을 시골에서 사신 분이니까 이 10억 가까이 되는 돈을 이제 처음 이제 만져보신 거죠. 그래서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하고 합산을 했을 때 결국에는 내가 사망을 하게 되면 이 자녀한테, 아들한테 가게 될 돈인데 그 과정에서 납부하는 세금이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밤에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하시는 게 루틴이 뭐냐면 아침에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읍내 농협에 나가셔가지고 단위 농협에서 오전에 100만 원 인출, 오후에 100만 원 인출, 하루에 딱 200만 원만 이렇게 인출하는 겁니다. 네. 그게 10번이 되면 2천만 원, 100일이 되면 그게 2억이 되겠죠. 네. 그래서 한 수개월 정도 지나면 거의 현금으로 실제로 손에 잡는 돈이 수억 원을 만들 수 있는 거는 쉽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고액 현금 거래는 아니지만 이분들의 과거 보상금을 받기 전후로 나눠봤을 때 네. 현금 인출의 등락, 편차를 본다거나 했을 때는 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인출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의심거래로 보게 되는 거죠. 네.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의심거래도 고액 현금 거래처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 대상이 되는 행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현금 인출에 대해서 또 다른 예시를 말씀을 드리면 이 돌아가신 분은 아주 수년 동안 이 지병이 있어가지고 대전에 있는 요양원에서 입원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자녀분은 이 공지에 계시기 때문에 대구에 있는 그 공공기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모님께서 거동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님 명의로 된 신용카드하고 이 계좌를 들고 본인의 평소에 이제 생활비로 쓰고 혹은 현금 인출을 하거나 혹은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문제가 두 가지가 되겠죠. 하나는 지역이 맞지 않다는 거. 부모님은 대전에 계속 계시는데 사용처는 전혀 엉뚱한 타 지역이 발생을 하는 거라서 지역이 맞지 않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사망 전에 이 집중적으로 현금 인출한 금액이 있으면 이 금액에 대해서 어디 썼는지 소명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소명이 발생하지 않으면 비록 상속일 현재 상속받는 재산은 아니지만 상속받는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추정 상속 재산으로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금 인출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가 소명이 왔을 때 어떤 방식으로 좀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 전략을 좀 미리 구비를 해놓고 현금 인출하시는 게 좋겠죠. 그렇군요. 정말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간과하고 살았다 할 만한 그런 세금과 관련된, 혹은 현금 사용과 증여와 관련된 그런 정보들이 이제 계속 쌓여 나가는 그런 영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도 뭐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좀 믿고요. 자, 이 질문에 앞서서 이제 또 여러분께 전해드려야 될 주제가, 앞에도 그런 말씀 주셨지만 우리나라는 유독 그 보유자산의 절대적인 비중이 부동산이기 때문에 이 부동산으로 자산 분배를 해야 될지 아니면 미리 현금화해서 현금의 형태로 상속을 해야 될지, 이런 관점에서의 질문을 정말 많이 갖고 계실 겁니다. 이 부분 좀 속 시원히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실제로도 정말 많이 받는 그렇죠. 질문입니다. 예. 왜냐하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뭐 잘 아시겠지만 일단은 폐쇄적인 시장이기도 하고, 현재는 좀 많이 오픈되어 있다고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폐쇄적이고, 또 부동산이 또 현금화하는 이런 그 속도나 기간을 봤을 때도 그게 굉장히 무거운 자산이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렇지. 이 부동산에 대해서 내가 그대로 상속을 할지, 혹은 재산을 물려줄지, 아니면 이걸 일정 부분 현금화해서 현금 형태로 물려줄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현금화했을 때 일단 현금화해서 물려주는 경우에 좀 유리한 점, 크게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상속 재산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대부분 부동산인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경우가 있어요. 각 가정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상속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상속 재산의 가치는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속세라고 하는 거액의 세금을 납부할 때에는 납부할 수 있는 재원이 많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모님 입장에서는 살아생전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미리 한번 해안을 발의를 하셔가지고 전체 재산 중에 일부분 정도를 현금화하고 난 다음에 계획적으로 내가 남은 금액 동안 내 병원비나 간병비나 생활비로 쓸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남은 금액은 이제 자녀분들한테 좀 물려주게 되면 자녀 입장에서는 그래도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는 재원이 전체적인 금액은 아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숨통이 좀 트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좀 어느 정도 현금화할 수 있는 전략을 좀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상속세라고 하는 특징이 굉장히 큰 세금에 대해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상속세를 한꺼번에 일시에 내시는 분이 거의 잘 없습니다. 대부분은 10년 동안, 최대 10년 동안 나눠낼 수 있는, 매년 연부연납을 할 수 있는 그 제도를 이용을 하는데, 네. 연부연납도 그냥 해주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그에 상응하는 담보를 또 제공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연보연납을 하게 되면 연보연납 가산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가산금액이 최근에 또 올랐습니다. 기준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지난 3월 22일 이후부터는 연 3.5% 정도 가산금액이 있기 때문에 이 가산금조차 내가 낼 세금이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이 전체 세금, 전체 이 자산 포트폴리오 중에 이 부동산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면 일부분을 현금으로 해서 연보연납하는 금액의 연보연납하는 이 세금 비중을 좀 줄이는 것이 상속인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좀 세금을 줄이는 또 하나의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이 현금으로 받을 때는 마찬가지로 현금도 역시 자산이기 때문에 형태만 다를 뿐이지 부동산을 상속받을 때하고 마찬가지로 상속세는 당연히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재산을 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금을 상속받을 때는 이 취득세가 없죠. 상속인 입장에서. 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재산 포트폴리오가 부동산이 대부분이다라고 한다면 상속인 입장에서는 이 상속세를 마련하는 재원도 고민이긴 하지만 취득세도 이게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같이 고민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네.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기준 시가가 25억 원짜리 부동산이 있다라고 하면은 상속을 받았을 때 취득세율이 대략 3.16% 정도가 됩니다. 네. 그러면은 대략 8천만 원 정도가 취득세로 산정이 돼요. 네. 그리고 취득세도 마찬가지로 이 상속세 신고 납부 기한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사망한 날 속하는 달을 제외하고 부모님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을 제외하고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속인 입장에서라면 앞서 말씀드린 상속세 납부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한다는 취지뿐만 아니고 취득세에 대한 부담도 좀 해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현금 부분을 어느 정도 상속받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하나는 이제 이미 상속재산을 두고 가족들 간에 불화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자녀들 중에 자녀가 여러 명이 있다고 하면 부모님 중에 뭐 오빠나 형한테 살아생전에 많은 기여, 사전에 증여를 했다고 한다면 남은 상속인 입장에서는 뭐 오케이, 살아생전에 부모님 주시는 건 부모님 의도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할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미 그렇게 많이 줬으면 남아있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 정산에 대한 개념이 항상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 젊은 세대는 저를 포함해서 불평등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 살아있을 때 내가 증여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상속인에 대한 정산의식이 항상 남아 있습니다. 근데 상속받는 재산에 대해서도 균등하게 상속을 하라라고 하면 납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내가 상속재산을 받는 게 아니고 뭐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해서 차라리 현금화를 하고 난 다음에 내 몫을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발생을 하는 거죠. 이 부모님이 바라는 게 상속이라고 하는 것이 좀 이제 관념적으로는 이제 재산을 물려주고 상속인들이 좀 잘 살라고 물려주는 건데, 그 과정에서 이제 자녀들이 뭐 법원에서 본다거나 혹은 이 상속재산이 아주 헐값에 공중에 분이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절대 바라는 게 아니겠죠. 아주 최악의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애초에 생각을 하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살아생전에 일부분을 내가 현금화해가지고 내가 계획적으로 쓰고 난 다음에 차라리 눈에 보이지 않는 현금으로 다 나눠 가져라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 현금을 내가 전환하는데 많은 그 이유가 됩니다. 네. 부동산 자산 분배와 관련해서 정말 미리 현금화해야 될지 하는 질문들 정말 많이 갖고 계실 텐데,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그 설명을 충분히 해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주변에서 갖고 있는 그 걱정이나 의문이 하나가 있는데, 네. 그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부동산 관련이니까. 좀 재밌는 사례인데, 그 부모님이 땅을 많이 갖고 계세요. 네. 근데 그 땅이 유망해요. 그래서 땅을 정리해야 이 소위 부모님께서 이제 소득을 영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삶을 네. 유지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정리하기는 아까우니까 네. 그 다른 사람한테 안 팔고 자녀한테 파는 거예요. 양도죠, 양도. 네. 근데 양도인데 양도를 자녀가 했으면 좋겠긴 한데, 근데 자녀 입장에서는 거액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억 정도, 5억 정도에 해당하는 돈이 없으니까 매월 뭐 몇백만 원씩 주는 거예요. 네. 몇백만 원씩 입금을 해드리고 결론적으로 내가 양도받도록 하는 절차를 하는 분이 있어요. 제 지인이. 네. 이런 과정에서 좀 우려할 만한 일이 있을지. 지인 잘 보고 있죠? 네, 이 부분 꼭 보세요. 네. 일반적으로라고 한다면 보통 이제 우리가 관념적으로 계약을 하기 나름이긴 합니다만은 부동산을 이전하는 과정에서는 뭐 계약금, 중도금 몇 차, 잔금 네.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렇게 아주 장기적으로 기노후로 봤을 때 내가 부모님한테 지급하는 금액이 과연 그것이 이제 자녀로서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한 이런 생활비가 아닐까? 예. 혹은 실제로 생활비가 아니라면 우리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부동산에 대한 매매 자금인데, 왜냐하면 자금이 없으니까 조금이라도 생길 때마다 주는 것이 내가 부동산을 구입하는 자금이다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네. 세법에서 바라보는 것은 이 내용이 과연 부동산 구입 자금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생활비로 봐서 이 부동산 구입 자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금원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그게 첫 번째 쟁점일 것 같고, 네. 만약에 그 금액에 대해서 내가 부동산 구입하는 자금으로 내가 주장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당사자 간에 특정 기간을 두고 이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이 각종 이 서로 간의 계좌 이체한 금액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매 대금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확인서 정도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확인서. 네, 확인 정도 계약서와 확인서. 네, 필요할 것 같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네. 양도할 것이다라는 네. 일종의 문서를 갖고 있을 때 맞습니다. 이런 이 현금 거래가 문제 없이 작용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네요. 실제로도 이제 방금 말씀하신 사례에 대해서 상담을 해드린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실제 상담을 하신 분 중에는 그 의성에, 경북 의성에 마늘을 직접 이제 본인이
아주 대규모로 네. 수확을 해가지고 직판장에 팔고 개인적으로도 파시는 분이 있는데 그 마늘을 이제 판매하는 그 분은 거의 가족 단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명의도 이제 사업용 통장을 가지고 있고 그 배우자도 통장을 가지고 있고 첫 번째 자녀, 둘째 자녀도 다 통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용 통장에서 서로 희석되는 금액이 과연 이게 부동산 취득 자금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사업상에 서로 간에 이제 자금의 운용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실제로 과세관청, 일선세무서하고 좀 소명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소명을 하기 위해서 특정 기간 동안에 이제 실제로 이것은 사업용 현금 거래가 아니고 가족 간의 거래가 아니고 부동산을 매매하기 위한 매도자와 양수자 간의 거래이다라고 주장을 해서 인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결국 이제 문서의 형태로 명확하게 남아있을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주셨고요. 이렇게 그 갖고 있는 부동산이 향후에도 유망하다라고 평가 내려질 때는 보통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냥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기보다는 그렇죠. 아무래도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이 울타리 받기를 내에서. 네. 바라는 마음이 작용될 텐데 이런 부분도 좀 디테일하게 문제없이 여러분이 경제 활동하시기를 좀 바라는 마음으로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이제 상속세로 좀 포커스를 두고자 합니다. 네. 상속세의 정확한 범위는 어디까지에 해당될까요? 상속세의 정확한 범위를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그 질문을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궁금하시는 게 뭐냐면 상속세가 과연 10억까지는 세금이 없다고 하는데 그게 맞을까에 대한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그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분의 결론적인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상속재산이 10억 이하면은 세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사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려요. 그 명제가 성립이 되려고 한다면 그게 두 가지에서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하나는 이 공제 측면, 과연 10억이라고 하는 구성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오케이 10억이라는 공제가 세팅이 됐어. 그러면은 내가 바라보는 상속재산의 크기하고 과세관청에서 바라보는 상속재산의 크기가 다를 수가 있어요. 나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생각하는 재산가액이 8억에 불과한데 과세관청에서 봤을 때는 아니야 그거 15억이야 라고 하게 되면 세금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발생하니까 그래서 재산가액에 대한 그 스펙트럼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공제 금액이 10억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죠. 첫 번째는 이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일단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배우자가 사실혼은 아니고 법률상에 있는 배우자여야만 돼요. 그리고 이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는 재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우리 세법에서는 5억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20억에서 5억이라고 하는 비중이 배우자 상속 공제로 일단은 세팅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 가지 공제가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은 일괄 공제라고 해서 5억 원이라고 하는 공제를 함께 산정을 해서 그 합이 10억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생각보다 상속재산의 구성이 되는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생각하기로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사망일 현재 남아있는 눈에 보이는 재산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실제로는 사망일 전 최대 10년 이내 그리고 사망일 이후 6개월 이내 보통 재산가액이 발생하는 것도 상속재산으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속일 전 최대 10년이라고 하면 이 사전증여 재산이 되겠죠. 그래서 부모님 입장에서 봤을 때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사전에 증여한 금액이 있으면 혹은 사망 전 5년 이내에 상속인 이외의자에게 대표적으로는 사위, 며느리, 손자녀가 될 겁니다. 사전에 증여한 금액이 있으면 지금 현재는 눈에 보이는 재산은 아니지만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이기 때문에 합산이 된다. 그리고 사망 전 2년 이내에 최대 2년 이내에 부모님 통장에서 현금 인출되거나 혹은 부동산이 처분되었다라고 하면 그 재산에 대해서도 일정 금액을 소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망 전 2년 이내 그 금액이 최대 5억 원이 넘어갔을 때는 상속인 입장에서 이 자금 출처가 어디로 사용이 되었는지 소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야만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억울하지만 말 그대로 그 이름처럼 추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상속받게 되는 걸로 봐요. 그리고 사망 이후에 6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돌아가신 분이 퇴직금을 받는 상황이 놓였다든가 혹은 보험금을 받는 겁니다. 퇴직금하고 보험금은 상속받는 날 현재에는 눈에 보이진 않죠. 상속인 입장에서. 그렇지만 사망 신고를 하고 1년의 절차가 끝난 다음에는 이 보험회사나 이제 돌아가신 분이 뭐 법인의 대표자였다라고 한다면 그 법인으로부터 퇴직금을 정산해서 받기 때문에 역시나 상속받는 것으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상속받는 재산이 내가 단기적으로 아주 집중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시야를 좀 넓혀서
큰 스펙트럼으로 보는 것이 이 상속재산 가액을 판단할 때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상속세의 정확한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부자들이 말이죠. 증여보다는 통상 이제 매매를 많이 선택하시잖아요. 네. 뭐 저 조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왜 그런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부모 자녀 간에 재산을 이전을 한다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심적으로는 증여가 더 편하게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매매를 하게 되면 중간에 이 거래 대금이라고 하는 매개체가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이제 특수관계자 간에 이제 좀 어색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부모 자녀 간의 금액을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될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마음 편하게 증여를 하는 게 좀 관념적으로는 더 익숙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저상가분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매매보다는 증여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증여세 자체에 대한 좀 특성 때문에 그래요. 네.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같은 사람으로부터 2번, 3번, 4번 이렇게 여러 번 여러 번 받는 게 굉장히 좀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이 동일인으로부터 최근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금액의 합계가 1,0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매번 증여를 받을 때는 앞서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해가지고 누적적으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증여세 부담이 2번, 3번 받을 때는 더 크게 발생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부모가 자녀한테 증여를 했을 때는 증여재산 공제가 있죠. 그게 이제 5천만 원까지에 불과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네. 내가 현실적으로 증여를 해주고자 하는 재산은 아무래도 향후의 재산 가치가 더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나 이미 재산 가치가 큰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을 이전을 좀 염두에 둘 텐데, 그에 비해서 증여재산 공제 범위는 너무 턱없이 작다. 그래서 단순 증여는 좀 고려하지 않는다는 측면이고,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계산 사례가 좀 나와 있을 건데, 이 부모님이 아버지로부터 이제 증여를 받았어요. 총 4번 동안 증여를 받았는데, 이 증여를 받는 거는 2017년도부터 해서 최근까지 4번 증여를 받는 것이고, 증여 금액은 각자 이제 산정이 됩니다. 물론 재산가액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뭐 임야도 있을 수 있고, 부동산도 있을 수가 있는데, 총 증여재산 받은 금액이 20억 원이에요, 합산이. 근데 이 중에 4번에 대한 증여를 거치면서 증여세가 누적적으로 발생하는 금액이 대략 6억 3천만 원입니다. 비중으로 따지면 내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거의 30% 이상이 세금으로 차지하기 때문에 단순 증여를 통해 가지고는 효과적인 부의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2월 과세 문제 때문에 그렇죠. 2월 과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배우자나 혹은 내 자녀나 혹은 내 그 부모님이나 이 증여를 부동산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증여를 받은 사람이 향후 10년 이내에 이거를 매매를 했을 때 양도세를 산정을 하게 됐을 때 취득 금액을 내가 과연 어떻게 산정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증여를 받고 이제 10년 이내에 양도를 하게 되면 내가 증여받은 시점에 취득 금액을 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예전에 증여를 해준 분의 아주 예전에 낮은 금액으로 양도세를 산정하기 때문에 이 갭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증여를 받고 난 다음에 단순히 이제 증여를 하더라도 그게 뭐 증여세도 내가 내고 취득세도 납부를 하고 그 거래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을 건데, 증여를 하고 난 다음에도 내가 마음대로 팔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부동산 시장이 많이 조정을 받고 있으면 적절한 매수인이 나타난 것만으로도 그걸 매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텐데, 이런 2월 과세 문제 때문에 이 단순히 증여를 하는 것은 오히려 좀 많이 선호하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 세 번째는 이제 이류분 문제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돌아가시기 전에 기간에 상관이 없이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있어서 증여를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다른 상속인 형제분들한테 이류분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미 증여받은 금액이 살아생전에 받은 금액이긴 하지만 나중에 이류분 청구 대상이 되었을 때 다 재산가액에 포함이 돼서 분할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증여를 그래서 이제 이류분 때문에 증여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나중에 형제분들이 유류분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현재는 그렇게 말을 하지만 어떻게 또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재산을 운영하는 것도 상당히 불안정하고 기대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증여는 좀 원하지 않는 것도 유류분 문제 때문에 이런 상황이 또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러면 세금을 좀 줄이면서 동시에 이런 유류분 걱정도 없는 그런 재산 이전 방법 혹시 추천할 만한 게 있으실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저가 양도를 많이 고려를 하고 저가 있습니다. 양도. 네. 네. 저가 양도에 대해서 핵심은 뭐냐면 네. 이 저가 양도를 해주는 부모님 입장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이 예. 비과세나 감면이 되는 재산이라 비과세나 감면이 되는 재산이기 때문에 네. 원래부터 세금이 양도세가 없는 재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에 그런 재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저가 양도를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이제 아파트에 대해서 부모님이 이제 재산을 넘겨준다고 했을 때 뭐 일시적 이주택이라든가 아니면 네. 원래부터 원칙적인 비과세 요건을 갖춘 아파트다라고 한다면 네. 아파트에 대한 시가가 높지만 좀 더 낮은 금액으로 자녀가 금전적인 여유가 있을 때 단순 증여보다는 저가 양도로 해서 돈을 주고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시가 16억 원짜리 시세가 이제 12억 원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네. 그 아파트를 실제로 돈을 다 12억을 주고 사지는 않겠죠. 자녀분이 6억 원만 주고 돈을 산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우리 세법 입장에서 봤을 때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의도적으로 시가에 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저가로 거래가 됐는지를 확인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거래를 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낮은 금액으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이 금액을 부인하고 다시 시가로 세금을 재산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네. 예를 들어서 이 12억 원짜리 아파트를 내가 저가 양도를 하지 않고 증여를 받는다고 가정을 할게요. 예. 그러면 12억 원에 대해서 세금이 산정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12억에 대해서 단순히 증여세를 산정을 하게 되면 증여세가 대략 4억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 단순 증여를 하는 것이 아니고 12억짜리 아파트를 6억 원만 주고 산다고 했을 때 양도자 입장에서는 우선 6억 원에 대해서는 먼저 돈을 받았으니까 양도세 신고를 당시에 했겠죠. 네. 그렇지만 세법에서 봤을 때는 12억 원을 주고 내가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6억 원에 대해서는 양도세 신고를 덜 하게 된 셈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새롭게 12억 원에 대해서 양도세를 재산정을 하게 되는데 결론은 같은 것이 뭐냐면 6억이든 12억 원이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가 양도의 핵심은 양도라는 사람 입장에서 비과세가 되는 재산인 것이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여전히 부당행위 계산 부인으로 새롭게 재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세금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럼 자녀 입장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증여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세부적인 이제 기준 금액이나 이런 부분은 앞서 화면에서 나오는 표를 통해서 판단을 하게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자녀 입장에서는 12억 재산을 저가 양도를 했을 때는 3억 원에 대해서만 증여를 받은 것으로 간주를 하게 돼요. 이 3억에 대한 이 증여세는 대략 4천만 원 정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단순 증여를 받는 경우에 비해서 아주 적은 세금 부담을 하고 저가 용도로 이 자산을 가져오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자녀 입장에서 이제 좀 금전적인 여유가 된다, 자금이 좀 충분하다라고 본다면 단순 증여보다는 저가 양도를 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좀 적은 세부담을 통해서 재산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참 이제 상속과 또 증여 이 고민도 많이 있으실 텐데, 그러면 상속 재산이 특정 금액 이하라고 한다면 그러면 미리 증여를 할 필요가 있을지 이 부분도 한번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배우자 상속 공제를 같이 고려를 해봤을 때 네. 과연 미리 증여를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은 미리 증여를 하는 게 그렇게 생각보다 실익이 없을 것인지 좀 네. 판단할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몇 가지 상황을 가정할 수가 있겠죠. 예상되는 상황은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자녀가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런 상태에서는 돌아가신 분 입장에서 봤을 때 재산가액이 10억이 넘지 않는다고 하면 굳이 증여를 하는 것이 실익이 없을 수가 있다. 그리고 재산 가치가 70억이 넘어간다면 그때는 증여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산 가치가 10억 원이 넘지 않는다고 10억이 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사전에 증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배우자 상속공제로서 최대한 이 상속세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증여를 하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고 또 실익이 없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재산가액이 70억 원이 넘어가면 배우자 상속공제의 최대 공제금액 한도가 30억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재산이 70억이 넘어가면 어차피 배우자가 최대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30억 원을 최대한 공제를 받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에 증여를 받는 것이 좀 필수적으로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성호 세무사님과 정말 이 절세와 관련된 굉장히 심도 높은 질문도 많이 드리고 또 다양한 질문에 대해서 또 뭐 정말 명확한 가이드라인도 좀 쭉 받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이 자산을 지키는 가장 완벽한 절세 비법, 부의 이전의 저자 이성호 세무사님과 대담을 좀 나눠봤습니다. 아마 이 책, 이렇게 두꺼운 책을 다 전달드리는 데는 당연히 한계가 많이 있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에서 보시면 특히 3장 부분, 증여 10년 주기 절세 플랜 세우기. 네. 저는 이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다 중요하지만 이 부분은 좀 더 꼼꼼히 읽어보시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절세할 것인가를 좀 고민해 보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역시 증여 부분도 그렇지만 상속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렇게 한번 꼼꼼히 직접 읽어보시면서 여러분이 뭐 자산을 증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관점도 함께 고민해 보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길 바라고요. 자, 이렇게 긴 시간 이성호 세무사님과 절세와 관련된 정말 완벽한 절세 비법을 공유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경제 읽어주는 남자 독자분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속이라고 하는 것이 생애주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한 사람의 사망으로서 발생하는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상속세를 좀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상속세의 본질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상속세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장기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발생하는 이 세금에 대한 합계가 이 한 사람의 사망을 통해 가지고 특정 이벤트로 빵 터지는 거기에 특징이 있기 때문에 세금을 줄이는 것도 이 긴 호흡 동안에 이 내가 특정 행동을 한다고 해서 세금이 드라마틱하게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네. 대부분 실수를 하시는 것이 사망하시기 직전에 내가 부동산을 이전한다든가 한다고 하는 그 여러 가지 좀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를 좀 많이 예를 들 수 있는데, 그것이 사실은 크게 도움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실제로 세금을 계산해 보면 독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더 긴 호흡으로 앞서 말씀드린 좀 인문학적인 관점에서도 통계적으로도 좀 살펴봤을 때 긴 호흡을 두고 우리 가족 울타리 내에서 좀 더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부이전이 좀 세금 부담 없이 좀 바람직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많이 공부를 해보시고 관련 영상이나 강의 좀 많이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한테도 참, 중기적으로 어떻게 이런 변화하는 세상에 대응을 할까 이제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는데, 시청자 여러분께도 우리 독자분께도 굉장히 유익한 그런 양질의 정보가 아닐까 이런 의견을 드리면서 제가 이 부의 이전 이 책을 한번 꼼꼼히 필독해 봐 주시기를 좀 바라는 마음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또 필요하시다면 우리 이성호 세무사님 명확한 그 세무법인 리치라고 이제 안내를 해드렸으니까 세무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또 노크를 해보셔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의견을 드리면서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